너무 거창해서 제가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건국과 통일, 한국 이념 갈등의 원인과 해소의 길.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 이념 갈등에 해소하는 방법은 정말 쉬워요. 그리고 갈등이 있을 일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랑스러운 얼굴로 봐야 돼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 그리스 반에서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이 몇 마디 하시고 나서 두 분이 드랍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 변호사님 얘기도 굉장히 수준이 이렇게 아주 아이들 가르치듯이 이렇게 낮춰서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도도 못 참고 나가시는 분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이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안 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마음을 열고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좌익인지 우익인지, 뭐 좌파인지 우파인지, 뭐 전라도인지, 뭐 경상도인지 이런 게 하나도 사실 안 중요하다는 걸 진짜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뭐 어떤 면에서는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안 복잡할 수 있어요. 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이걸 해결할 결심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깨끗하게 해결해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해결하기로 결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시작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명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좌우 또는 뭐 온갖 지역적인 갈등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는 길을 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길 바란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얽혀있는 실타래를 푸는 거를 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가 오늘 시작하는 말은 여러분 고전이 무슨 뜻이에요? 고전. 제가 이 강의 시작 전에 제가 머리로 하는 말이 있고 가슴으로 쓰는 시가 있고 삶으로 인생으로 쓰는 서사, 소설이 있다. 그런 얘기를 먼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지금 누리는 말들의 종류, 그 원형 같은 것들이 성경을 치면은 욥기에 말이 있고 욥에 나오는 그 화려한 말들이 지금 우리보다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알고 보면 좀 골리는 말인데 지금도 식당마다 붙어 있잖아요. 저는 그 욥기에 들어있는 엄청난 그 화려한 언변 그것을 앞서는 연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고전이란 무엇인가 할 때 아마 성경이 최고의 고전일 거예요. 근데 고전이란 무엇인가 할 때 가장 제가 좋아하는 정의는 에즈라 파운드라는 사람의 정의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고전의 정의는 시간이 지나도 프레시한 거, 싱싱한 거, 1000년이 돼도 싱싱한 거, 2000년이 돼도 싱싱한 거. 가장 싱싱한 책은 지금도 성경이고 어떻게 보면 불경 같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도 사람들이 읽어야 될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 고전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싱싱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는 분명히 고전을 읽는 그리고 오래된 책들을 읽는 그런 곳인데 이번 학기 딱 이제 정치 사상만 가장 현실적이고 현안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정말 모멘트를 지금 이 순간을 now and here를 고전 학교에서 다룬다는 것이 그렇게 역설적이지 않다.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아마 그리스 고전을 하시는 분들도 야 지금 얘기 같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고 지난 학기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계신 정치사상은 더 심하지 않아요? 그쵸? 지금 오늘 읽었던 그 리바이어덴 같은 경우는 참 황당한 얘기가 물론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노스 코리아에 북한에 리바이어덴이 살아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리바이어덴을 읽으면서 제일 신기했던 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동기들하고 이거를 세미나를 하면서 얘가 유기체잖아. 이게 살아있는 동물이잖아, 리바이어든이. 얘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질문을 가지고 로크가 통치론을 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통치론을 읽게 될 텐데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책이에요. 그 통치론을 읽기 위한 저는 준비 운동 같은 게 이 르바이아든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미 리바이아든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잠깐만 이 순서 좀 잘못돼 있어요. 제가 오늘 컴퓨터를 처음에 안 갖고 와서 지금 순서를 빨리 조절을 못 해가지고 약간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서론도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리바이어든이든 마키아벨리든 오늘도 그대로 의미가 있다. 로커든 밀이든 그대로 지금 한반도에 이 사람들이 모두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사상들의 각축의 장이 한반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그냥 맨정신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기 너무 복잡하다고 느끼지만 알고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소트가 된다는 거, 소트 아웃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들어갈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인권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 분이고요. 한국에서 인권 변호사로서 대통령이 됐던 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반인도 범죄자로 지금 세계가 낙인을 찍고 그 유엔 안보리가 ICC에 이놈 잡아라 라고 하기 직전이에요. 말하자면 반인도 범죄라는 것은 국제인권법 중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라고 말할 수 있죠. 반인도 범죄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그냥 살인사건하고 차이가 뭐냐면 많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강범위하게 이런 이제 요소가 들어가야지 국제법상의 반인도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한 사람 죽이면 아 살인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100만 명쯤 죽이면 감각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국제법은 그런 것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상하거나 그것도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뭐 지진이 일어나서 몇만 죽었다 이런 거 말고요. 어떤 인재에 의해서 사람이 어떤 이유를 갖고 이렇게 사람들을 죽게 하는 이런 범죄들이 그 조직적인 범죄가 반인도 범죄인데 지금 김정일부터 김정일, 김정은 두 사람은 반인도 범죄자로 국제사회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낙인을 찍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김정은을 한국의 인권 변호사가 맞는지는 좀 이따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알려져 있는 분이 지금 북한에 가서 굉장히 기뻐하세요.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현상 자체를 우리가 너무 비판하고 이런 것 말고요. 이런 현상이 왜 가능하고 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상당수가 지지를 하는가?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해졌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현상 자체에 대해서 한번 무심하게 칸트가 우리한테 가르쳐줬던 방법론이 무심한 거. 그러니까 disinterested 하다 그러죠. 뭔가 자기 이해관계를 빼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무심하다는 것은. 그래서 뭔가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무심함이거든요. 이게 똑같이 아름다운 건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막 미워 보여. 그럼 미를 인식할 수 없죠. 그렇죠? 누가 봐도 우리가 지금 피카소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수십억, 수백억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건 어쩔 수 없어요. 가치라는 게 상당히 이렇게 객관화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객관적인 가치를 우리가 여러분이 접근을 하려면 일단 자기 이해관계, 자기 생각, 자기 이념, 자기 종교 다 떠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disinterest를 해야 돼요. 무심해야 돼요. 지금 이 정치 현상도 좀 무심하게 들어가는 거를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봐야 돼요. 인권 변호사가 반인도 범죄자를 만나서 저렇게 즐거워한다. 이런 나쁜, 이런 생각보다는 왜 저런 일이 생길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어쩌면 상당히 철학적인 접근법일 거예요. 세인트 폴 고전 인문학교에서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다른 데서는 이런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먼저 저는 강의하기 전에 오디언스를 딱 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좌팔까? 우팔까? 잘못하다가 돌봐줄 수 있겠지? 이런 고민을 막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는 다 던지고
정말 무심하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이것은 세계인권선언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여러분이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 강의는 그렇게 전문가를 위한 용도는 아니기 때문에 처음 보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 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 근데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많았는데 inalienable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도 특이하지만 뭐가 양도를 할 수 없다. 누구한테 이게 좀 줄 수 없다. 라는 게 어사인을 해줄 수 없다. 이게 뭔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를 소유권을 주장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공짜로 받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권리에 대한 절대적인 기반인데 요즘에 인권을 하는 분들은 이 개념을 다 버렸어요. 모든 권리 개념이 상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은 그런 절대적인 그런 것을 말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적어도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가 결의를 한 이 선언은 분명히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절대적인 권리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1948년은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국했고 대한민국이 나라를 건국했고 그리고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세계인권선언이라고 하는 이 선언이라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인딩하지 않다. 선언을 이렇게 구속력이 있는 선언은 별로 없어요. 말 그대로 선언이라는 건 말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지 누가 이렇게 지키도록 그렇게 하려면 또 다른 프로세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이렇게 좀 꼭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 약 20년 정도 지나서 1966년에 비엔나 인권협약이라는 걸 만들어요. 협약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조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력이 있어요. 내용은 거의 많이 비슷하고 더 구체화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라. 말이 정말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선언은 비준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약을 비준하는 것이 한국법이고요. 그리고 행정부, 대통령이 비준하는 권한도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는 조약을 비준할 수 있고 선언을 비준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비준이라는 말을 우리하고 되게 다르게 써요. 주로 장군님 비준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서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비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조약이에요. 선언은 비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판문점 선언을 비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적어도 이 세계인권선언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관습법처럼 전 세계에서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헌이에요. 근데 잘 보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양도할 수 없는 이라는 권리지만 또 하나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여기서는 자유만 얘기해요. 권리가 자유예요. 어떤 자유냐면 잘 보세요.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신앙의 자유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적극적인 자유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공포로부터의 자유. 호러로부터. 그 다음에 궁핍,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주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익숙한 개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난도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거예요. 이제 이 그 전문에서 나중에 많은 조약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이 그 잘못 가면 너무나 이렇게 그 궁핍의 자유 이런 것들이 너무 잘못 해석이 되면 경제적인 평등을 막 강조하기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신앙의 자유 이런 거를 너무 강조하면 또 신앙을 부정하는 그런 공산주의 사회 같은 데서는 이걸 싫어해요. 특이한 게 그 66년에 있었던 그 규약이 인권 조약이 하나는 시민적, 정치적 말하자면 정치적인 지금 이런 그 언론의 자유 같은 이 정치적인 자유를 규약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런 자유를 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이 규약을, 이 규약을 싫어해요. 그리고, 중국은 A 규약을 싫어해요. 정치적인 자유를. 중국 같은 경우 이걸 비준을 안 해요. 가입만 하고. 가입만 하고 비준은 자기 나라 가서 비준 안 하는 그런 조약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얘기를 길게 하면 이제 어려워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세계 인권선언을 잘 보시면 이 세계 인권선언하고 완전 정반대로 가는 나라가 지금 북한이에요. 그쵸? 분명히 하늘로부터 오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는데 거기는 수령님께서 우리를 구한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도 없고 언론의 자유도 없고 심지어는 공포로부터의 자유, 가난으로부터 자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게 정말 없는데 지금 한국에서 인권 운동을 하는 민변, 그쵸? 전부 북한 인권 침묵하고 있어요. 지금 이분들한테 김정은을 아주 안으라 그러면 막 열심히 안지만 전두환을 안으라, 저한테 화를 내지 않을까요? 이 뭔가 좀 이상한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이런 가치의 착종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념 갈등의 시작이에요. 이상하죠? 박정희를 안으라 그러면은 막 화를 내겠죠. 이승만을 안으라 그러면 화를 내겠죠. 근데 김정일을 안으라, 김정은을 안으라, 김일성을 안으라 그러면 확 크게 안는다고요. 이게 한국의 인권운동가들이 나빠서 그럴까요? 한번 이 질문을 갖고 출발해야 돼요. 이런 인권에 대해서 저항하는 개념이 대표적으로는 주권 개념이에요. 주권. 제가 이제 그 제네바에서 하는 인권회의에 가끔 갔었는데,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러니까 북한 인권 뭐 이런 얘기, 중국 인권 얘기하면은 그 반론을 얘기할 때 내정 간섭이다, 우리는 주권국이다, 이런 말이 바로 막 나오거든요. 근데 오래된 얘기들이지만은 주권은 국가의 절대적이며 영구적인 권력이다. 장보댕의 아주 그 오래된 개념들이죠. 그 다음에 칼 슈미트의 주권은 예외 상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력을 의미한다. 칼 슈미트 같은 경우는 나치 협력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시달린 헌법학자지만 굉장한 헌법학자거든요. 그러면 주권이 예외 상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인권을 우리가 다 보장을 못 해줄 때는 나름 이유가 있지 않겠어? 이 비슷한 얘기를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도 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나의 민주주의는 3분의 2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라는 게 안보 없이 되냐? 민주주의라는 게 못 먹고 못 살았는데 되나? 경제가 있고 안보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정신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않을까? 안보와 경제를 통해서 정신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으면 이 정도 되면 3분의 2 민주주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그 정신적 자유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다 제약되지 않았어요. 근데 주로 얘기하는 것은 뭐 장발 자르고 이런 거. 지금 생각하면 뭐 말도 안 되죠. 미니스커트. 이런 거. 미니스커트 저는 입지도 않았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교장선생님은 입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한때 클럽에서 춤을 잘 췄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근데 안 믿기세요? 근데 감독님 나중에 이건 삭제. 주권은 예외 상태를 선포할 수 있다. 북한이 어떤 예외적인 상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지금 한국의 인권운동가들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때부터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당신들 인권했다는 사람들 말이야. 지금 민변이 제일 강한 조직인데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일기장 검사하는 것 같고도 뭐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뭘 인권적인 북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친화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느냐? 절대 충격받지 않아요. 절대 충격받지 않습니다. 왜 충격받지 않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현실적인 상황을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국제 인권 레짐에서는 이렇게 예외 상태라는 게 있어. 주권을 위협을 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더 중요해. 이런 논의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최근에 나온 개념이 보호 책임이라는 개념이에요. 다음 이제 페이지를 보시면 보호 책임, responsibility to protect라고 해서 그냥 R2P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 R2P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거의 정부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수십만씩 죽어 나가요. 그래도 국제사회가 손 놓고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것을 인도적 개입이라고 그랬어요. Humanitarian Intervention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R2P라는 개념으로 더 부드럽게 만들어요. 국제법이나 국제 그 기구에 가면은 말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북하지 않게 만들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예전에 제가 그 유엔 인권 그 고등 판무관,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만 인권 그 이사회 건물에서 잠깐 강경화 장관을 만났어요. 그 당시 이제 넘버 2였어요. 그 판무관 바로 밑에 있는 대표리를 맡고 계셨는데, 그때 그분을 만났을 때 참 인상적인 얘기가 유엔은 업무라는 게 90% 이상이 전부 절차만 한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심각한 얘기를 하잖아요. R2P라는 게 어떤 나라에 막 100만씩 죽어가 실제로 며칠 만에 그렇게 죽었잖아요. 르완다 같은 데서. 그래도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유엔 헌장이라는 것은 함부로 군사를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절차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도 유엔 국제사회가 너무나 힘이 없어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때 나온 개념 중에 하나가 이 R2P인데요. 지금 강 장관님이 그래도 그 얘기를 하실 때 90% 이상이 전부 절차야 그러는데 너무 실망이 되죠. 말하자면 그렇게 엄청난 돈을 내고도 그래 국제사회가 모여서 회의를 뭐 늘 하잖아요. 1년에 지금 좀 다음 달에 또 유엔 총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뭔가 뾰족하게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유엔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데 우리는 그냥 네이밍 앤 쉐이밍 그냥 니네가 이렇게 이름 불러가지고 망신 주는 거? 그러니까 김정은 너 반인도 범죄 저지르고 있네 이렇게 말해주는 거. 그 정도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을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한데요. 지금 유엔 분담금을 미국이 거의 4분의 1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 중에 압도적인 대주주가 미국이에요. 돈을 빨리 안 내서 맨날 욕을 먹고 그랬지만 미국이 너무나 대주주이기 때문에 유엔이라는 그 시스템을 미국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가끔씩 엄청나게 또 저항을 해요. 그래서 유엔의 적이 또 미국이에요. 미국 돈 받아갖고 운영하는데 또 미국의 적이에요. 독특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라는 것은 뭔가 짜고 치는 고속 같은 그런 면이 있어요. 그거를 다 봐야지 이 돌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감이 더 생겨요.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만 얘기한 것 가지고도 여러분은 벌써 머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심각한 인권이 국제사회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한다. 북한에서 몇백만이 굶어 죽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보고 있는 거잖아요. 겨우 식량 그냥 좀 갖다 준 것밖에 없어요. 원래 유엔은 그렇게 식량 갖다 주는 건 1년 이상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해부터는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바꿔주는 구조 개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예외가 몇십 년 동안 계속 이머전시 구호만 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유엔이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기력해. 정말 이상한 현상이죠. 원래 아프리카 같은데 구호 계속 긴급 구호 1년만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기본 원칙인데 북한은 항상 이머전시. 왜 그럴까요? 정말 독특한 나라죠. 그러면 잘 이제 볼게요. 지금 저희가 이 보호 책임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하지만 별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보호 책임 R2P라는 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계속 뭐 심지어는 유엔 사무총장이 이거 임플리멘팅이라는 것은 실현 방안, 이행 방안인데요. 이런 보고서도 내고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 유엔 총회에서 결의를 했죠. 이런 R2P 얘기를 할 때 유엔에서 회의를 하는 사람들은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요. 유엔이 뭔가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인권 범죄 같은 거를 이제 개입도 할 수 있어. 막상 개입을 하나요? 거의 하지 않아요. 굉장히 묘하죠. 이 얘기만 하면 이제 너무 시간이 가니까 제가 오늘 1시간 20분 안에 끝내야 돼서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그럼 넘어가요. 그럼 지금 보세요. 이런 상황인데 오늘 우리
왕년의 인권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문 대통령은 그 오늘이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회담에서 두 가지 문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첫째는 남북 사이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 충돌 가능성,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 둘째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워딩이 정말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북한에 지금 비핵화 문제 해결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라고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전쟁의 위협을 없애는 것. 전쟁 공포를 없애는 것.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것은 굉장히 정당화될 수 있는 사명이다. 이 얘기를 미리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주권 개념을 예외 상황을 선포할 수 있게 하는 게 주권이라고 얘기했는데 북한이 늘 인권 얘기만 하면 내정 간섭이다. 주권 침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노스코리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너무나 예외적인 그런 나라야. 그 예외적인 나라인데 북한이 갖고 있는 예외적인 나라라는 것은 우리의 적이 너무 무서워.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많은 미국, 양키, 미제국주의가 우리의 적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있는 왕년의 인권운동가들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동정심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소위 인권운동가들, 좌파들은 적이 미국이에요. 이런 멘탈리티, 이런 지금 사고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런 빨갱이, 이런 미친 인간들, 이걸로 답이 나올까요? 우리 이거보다는 좀 더 진지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가면서 미국이 우리의 적이다 이런 생각 별로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미국이 갖고 오나? 미국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고립주의예요. 여러분 몰로 독트린 아시죠? 좀 제발 우리를 가만히 냅둬요. 미국은 심지어 수출을 안 해도요. 먹고 살아요. 요즘에는 에너지를 많이 씁시다 운동을 하잖아요. 오히려. 너무 에너지가 남아 돌아가지고 깜짝 놀랄 정도예요. 에너지 아껴 씁시다 이런 말 아예 안 해요. 미국에서는. 근데 이런 미국에서 뭐 굳이 외국하고 이렇게 싸울 일이 있고 영토를 침범할 일이 있습니까? 몰로주의, 옛날부터 지금까지 몰로주의예요. 사실은. 고립주의거든요. 그럼 미국이 북한을 칩니까? 절대 칠 일이 없죠. 근데 미국은 항상, 북한은 늘 70년 내내 덜덜 떨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굉장히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는 실제로 미국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온 게 더 중요하죠. 아마 이 상황이 없었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좀 되게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스탠스나 그 지지 세력이 어떤 이념적인 성향에서 출발해 있는지는 비밀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주사파가 어떤 존재인지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사파를 몰라서 NL을 몰라서 예전에 뭐 김일성 수령님 그러면서 이런만 들어도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10년사를 외우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조직화해서 상당히 많이 전향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정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몰라서 지지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더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보통 사람들이 다 전부 실제로 미국이 전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왔다. 이런 아주 실질적인 그런, 그러니까 스킨에 닿는, 피부에 닿는 그런 공포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과연 미국이 북한을 침공한다. 가능할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저는 좀 이제 조금 더 심각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한국에 상당히 많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시간이 갈 바야 차라리 그냥 북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북핵이 아니라 북폭했으면 좋겠다.
제가 손들어 보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차라리 북폭에서 빨리 끝내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미국은 절대 전쟁에 개입하지 않지만 1차 대전에 개입했고 2차 대전에 개입했고 2차 대전에서는 사실은 주도했죠. 그리고 6.25에 개입했고 베트남에 개입했고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언제 개입합니까? 미국이? 전쟁을 언제 합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국익을 추구할 때잖아요. 미국이 생각하는 국익. 미국이 생각하는 국익이 무엇인가? 미국이 생각하는 국익이 되게 말이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리포트라는 책에서 요약을 해온 걸 읽어드릴게요. 밑에서 세 번째죠.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부 장관을 하셨죠. 미국 국무부 장관. 제가 얼마 전에 왜 미국은 외교부라고 말하지 않고 국무부라고 말하냐 이거 갖고 한참 동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왜 국무부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라고. 미국은 외교부가 없잖아요. 워낙은 처음에 지금 이제 미국 국무부가 하는 역할이 원래는 외교가 아니고 미국의 많은 50개 주들을 이렇게 조정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주 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테이트 세크레터리가 되는 거예요. 미 국무부라는 게.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냥 제 생각은 미국은 다른 나라들도 다 그 정도 주 하나 정도로 인식하는 게 아닌가. 미국 연방정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쭉 미국 외교부가 없고 그냥 국무부인데 미 국무부의 그래서 업무라는 게 항상 미국의 가치,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 거다. 이런 선포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좁은 얘기를 하나? 계속 내셔널 인터리스트, 자기 나라 이익을 추구한다는 말을 하나? 그러면 좀 거슬릴 때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항상 미국의 국익을 추구한다 이런 말을 잘하는데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잘 설명했던 사람이 이 콘돌리자 라이스라는 정치학자예요. 이 사람 박사죠. 미국 국익의 부차적인 효과, 그러니까 second order effect, 그러니까 두 번째 순서라는 거죠. second order effect라는 게 부차적인 효과가 자유, 시장 경제, 평화 추진, 세계 번영, 민주주의. 이게 부차적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세계 구원의 사명을 띠고 자유와 시장 경제와 평화와 세계 번영과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서 미국의 모든 것을 건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미국은 원래 자기 국익을 추구하다 보면 따라오는 게 자유, 시장 경제, 평화, 세계 번영,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지금 그리고 미국은 미국 스스로 이렇게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런 보편적인 가치와 어긋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근본적인 가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서 멈추기 때문에 미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한번 보십시오. 김정은한테 늘 헬로 로켓맨 너무 잘 지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저렇게 악마 새끼 같고 형도 죽이고 삼촌도 죽이고 고모부도 죽이고 하는 쟤랑 저렇게 잘 놀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미국이 아주 펀더멘털하게 근본적으로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다. 여기서 멈춰버리면 다른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미국이 갖고 있는 이렇게 지독한 현실주의에 대해서도 눈을 떠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언제나 자유민주주의와 현실주의가 싸우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책을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떨려요, 이상하게. 이 조지 캐넌의 미국 외교 50년. 이 사람의 소련 행동의 원천이라는 그런 정말 소름이 쫙 돋아요, 지금도. 깜짝 놀랄 정도로 명문이고, 죽기 전에 이런 걸 한 번만 써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막 나올 정도예요. 정말 대명문이에요. 근데 이 조지 캐논이라는 외교관이 쓴 이 책의 서문이 참
멋있어요. 그 조지 캐논 책에 대한 서문을 그 존 미어샤이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현실주의의 승리라는 챕터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 책을 사서 읽을 때 이 부분을 좀 보시라고, 이걸 타이핑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스캔을 해서 넣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지독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왜 스탈린 같은 악마랑 손을 잡았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을 할 때요. 뉴딜 정책이라는 게 미국은 전통적으로 미국 대법원은 자유시장 경제주의자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자유시장에 대해서 이념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시장 원칙, 경쟁, 이런 자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선, 이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헌법을 통해서 이렇게 전부 다 태각을 시켜요. 그런데 뉴딜 정책이라는 것은 대공황 이후에 했던 뉴딜 정책은 자유시장 경제 원칙하고 많이 배치되거든요. 되게 신기한 일이 루즈벨트가 이 정책을 할 때 사람들이 빨갱이라고 그랬어요. 공산주의자야. 루즈벨트 공산주의자야. 늘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루즈벨트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아, 나보고 무슨 이념이 있다 그래. 아, 맞아. 있다. 자유가 아니라 기독교와 민주주의.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제가 학생들한테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기독교를 너무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또 기독교가 또 안 보인다. 근데 적어도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딱딱한 이념들을 녹여버릴 때가 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말하면은 가끔씩 막 화를 내요.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그러는데, 만약에 아주 근본적으로만 얘기하면 얼마나 쉬워요, 살아가기가. 그쵸? 근데 자유민주주의가 이념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좀 양보해야 될 때가 와요. 양보라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숨길 때가 있어요. 그쵸? 지금 우리가 너무 이 생각을 하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면 이념이 너무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하나 이 길을 열기 위해서라도 현실주의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리얼리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리벌 디모크라시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이런 기본 이념도 있고, 전략적으로 현실주의는 뭐 국제정치학에서 현실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렇게 복잡한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현실주의의 대립 개념이 이상주의라는 개념을 많이 쓰지만, 현실주의라는 것은 힘의 관계를 인정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북한이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정말 악마 같아.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종교화될 수 있어? 그런데 권력을 갖고 있는데 어떡할 거야? 이런 거 있죠. 이런 인식에 가까워요. 쟤네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2천만 이상의 사람들을 저렇게 인생을 저당 잡고 있는데 이 현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악마 새끼들 라고 하고 정말 저주하는 기도만 하면 좋겠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 치하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거죠. 그들이 이미 힘을 갖고 있다. 그쵸? 그러니까 국제정치학에서 현실주의를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한스 모겐소라는 국제정치학자가 얘기할 때 국제관계는 힘들과 힘들 간의 각축이다. 20세기 정치학의 특징이죠. 국제정치학의. 근데 그래서 또 유엔이 있는 거다. 너무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맨날 싸우잖아요. 원래 외교가 발생할 때, 19세기에 외교가 발생할 때 춤만 췄다 그러잖아요. 춤추는 비엔나라는 말이 있거든요. 모여가지고 그 전쟁 한가운데에서 계속 요한 슈트라우스 연주하면서 춤추는 거죠. 3일 밤낮을 춤을 췄대요. 그때 시대에 외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쵸? 말하지 않고 춤만 추는 외교? 자신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어, 몸치. 근데 외교라는 게 이렇게 발생을 했대요. 유엔도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유엔 사무총장 할래? 미국 대통령 할래? 당연히 미국 대통령 하죠. 그쵸?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이상주의의 거대한 우산을 만들었고 그 이름은 참 듣기 아름답지만 현실은 또 현실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이제 포기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이런 이념으로 바라보면 자유민주주의 이념만 갖고 보면 빨리 북폭을 해서 죽여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주의의 다른 우산을 또 쓰고 한번 봅시다. 새로운 세계가 또 보여요. 일단은 다른 쟁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쟁점이냐면 굳이 죽이지 않고도 뭔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시간이 좀 들더라도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국이나 한국은 누가 전쟁을 먼저 도발하면 당연히 전쟁을 하지만 그 막다른 골목까지 가기 전까지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국제법상에서 얘기할 때 전쟁은 라스트 리조트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Warfare is last resort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마지막 리조트예요. 마지막 리조트에 가기 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자.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 우리가 트럼프나 아니면 그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니면 뭐 그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봤을 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 이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저 보고 있는 사람,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있지만. 좋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많은 길을 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와 현실주의가 각축을 한다고 할 때 지금 우리 대통령은 과연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계신가요? 이건 또 전혀 다른 질문이에요. 정말 이분이 탁월한 현실주의, 말하자면 루즈벨트 같고 아니면 더 유명한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인가? 처칠이라서 그렇게 자기가 혐오했던 공산주의와도 손을 잡고 히틀러를 공략했나? 전 가끔 이 질문을 계속하고 있어요. 저분들께서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미 전향을 다 한 것 같아. 다 했고 자유민주주의가 됐는데 또 한편으로는 살다 보니 너무나 탁월한 현실주의자가 돼서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을 잘 아는 이 친북 경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북한을 공략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왜 이명박 대통령을 잡아가지? 왜 그럼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가지? 왜 박찬주 대령같이 그 대장같이 탁월한 군인을 잡아가지? 왜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을 저렇게 괴롭히지? 이상하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탁월한 현실주의자라서 저런 거 같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 양반이 가룟 유다처럼 쓰임받고 있는 거야? 그 질문도 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랬잖아요. 가만히 두라 그랬잖아요. 베드로한테. 유다는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그래서 유다를 칭찬하는 사람도 있어요. 책임졌다고. 아주 기가 막힌 얘기예요.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근데 성경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가룟 유다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지 않았으면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은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다의 배신조차도 성경을 컴플리트 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렇게 해석하면 모든 것이 전부 다 허용되고 모든 게 다 정당화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건 정말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베드로처럼 3번씩 배신하더라도 끝까지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기여하는 거는 안 해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지금 제가 이 정부가 이렇게 대한민국 건설 70년 위대한 성공과 승리의 역사는 저주하면서 다 적폐라고 하면서 다 지워버리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북한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것이 탁월한 현실주의 감각 때문이면 좋겠는데 가능성이 지극히 작아요. 지극히 가능성이 적은 이제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도를 첫 번째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 판이 열리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이제 얘기가 그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체제인데요. 이 얘기가 먼저 나온 것은 인도와 일본에서 먼저 나왔어요. 인도와 일본이 먼저 점을 찍고 그 다음에 미국한테 이렇게 같이 하자. 그리고 호주 이 4개국이 지금 이 시스템을 주도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그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벨트로 인식하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벨트, 가치 벨트로 인식하고 있어요. 굉장히 저돌적으로 이런 거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헨리 지금 유엔 대사의 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헨리 대사 몇 번이에요? 15번이에요? 그 헨리 대사의 그 최근 그 인도 뉴델리에서 했던 연설인데요. 그 어떤 재단 연설이에요. 그래서 공식성이 조금 덜해요. 뭐 유엔 총회에서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인도에 가서 이제 업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자리에서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심각한 얘기를 했냐면 인도 너네들은 핵 만들어도 괜찮아.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북한하고 이러면 안 돼. 그치만 너네는 괜찮아. 그런 워딩까지 들어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 미국에서 이 정도까지 얘기할 때는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전쟁이냐면 신정체제에 대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현실주의의 갈등을 얘기했는데 또 하나는 여러분이 세속주의와 신정주의의 갈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개념을 이해해야지 이제 뭔가 본격적인 세계 인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세속주의와 신정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세속주의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세계예요. 그리고 신정체제는 한 종교가 그 사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항상 일본 지식인들은 우리 같은 세속사회는 뭐 이런 말을 잘 쓰거든요. 대한민국은 세속사회. 가끔 생각해요. 일본이 세속사회였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본이 20세기 초에는 세속사회가 아니었어요. 신정사회, 띠아크라시. 어떤 천황이 신이 돼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통치를 하는 띠아크라시였거든요. 근데 일본이 이 띠아크라시의 신정을 가지고 미국하고도 전쟁을 한번 해봤어요. 미국하고 전쟁을 해봤어요. 졌죠. 이길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신의 권위를 해보기 때문에 한번 해본 거죠. 그쵸? 근데 무참하게 지고 핵 2방 맞았죠. 지금 생각해도 참 그때 이후로는 전 세계 아무도 핵을 맞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불행을 겪었는지 몰라요. 일본이 맞은 그 핵 이름이 참 이름도 귀여워요. 하나는 뚱뚱한 놈, 하나는 작은 놈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유머가 있어요. 그쵸? 근데 제가 미국이 이렇게 1945년에 2개의 핵을 쓰고 일본에 대해서 한 행동이 이 신정체제를 세속화로 바꾼 행동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미국도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이 그 전범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 A, B, C가 있어요. 전범이 A급, B급, C급. 동경재판, 그 도쿄 코트에서 A, B, C급이 대부분 사람들이 제일 심각한 놈은 A, 그 다음에 B, C. 그게 아니에요. A는 전쟁을 일으킨 crime against peace.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B급은 crime against humanity, 반인도 범죄를 얘기하는 거고요. C급은 war crime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쟁 내에 할 때 사람들을 죽였거나 뭐 납치했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강도의 차이가 물론 있지만 그 범죄의 종류가 다른 그런 거거든요. 이 A급에 당연히 천황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당연히 천황을 불러와야 되는데 결국은 가장 넘버 원 전범이 된 사람은
도조 히데키가 됐고, 지금도 일본 군국주의 얘기할 때 천황 얘기는 잘 안 하고요. 도조 히데키 얘기를 하거든요. 서양 사람들의 어법이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천황을 살렸기 때문이죠. 너무나 큰 질문이에요. 어떻게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전쟁을 했던 2차 대전의 주범 중에 한 사람이 이 수호 천황을 살려줄 수가 있나. 미국이 너무나 고민을 했죠. 정답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알아요? 제가 제 주변에 이제 엄청난 전문가가 한 분 계세요. 그분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재밌는 답을 해요. 근데 우리 누군지 얘기 안 할게요. 그 사람은 근데 가끔 틀리기 때문에 제가 네, 그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대답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 미국의 인식이 아는 악마가 낫다. 이거였다는 거예요.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고 전범 처리를 잘 못하고 그냥 정리를 하고 나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왕정을 제거해버린 게 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왕정이 제거된 빌런 미세가 없어진 독일이라는 나라가 히틀러 총통이라는 보도 듣도 못했던 무시무시한 새로운 악마를 맡게 됐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아는 악마가 낫다. 굉장히 유력한 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걸 이분이 장시했다면 저는 상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닐 거예요. 들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 근데 천황을 그래서 유지를 해주고 이 나라를 신정사회에서 세속사회로 바뀌는 꼼수를 썼죠. 메가더 그 당시 그 사령관이 어떤 꼼수를 썼습니까? 그쵸. 1945년에 패망을 했고 46년 1월에 강장에 불렀죠. 그쵸. 불러서 아카사카인가요? 거기서 나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정말 이거는 기독교적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선포를 하는 힘.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힘. 선언을 하는, 디클레어 하는 힘을 믿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렇게 선포했다고 해서 저는 신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라고 천황이 선언을 했다고 해서 저는 일본을 일왕이라고 표현하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사실은 그냥 말 그대로 고유명사화된 천황이라고 말하는 게 낫죠. 굉장히 독특한 종교적인 리더죠. 번역이 없어서 영어로는 엠퍼러라고 번역하는데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왕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독특한 천년을 지배한 일본의 아주 독특한 그 민속 종교 같은 것의 리더이기도 하면서 정치적인 리더이기도 한 바로 이 일본 천황제의 독특성이 있죠. 북한에 이런 천황 같은 그런 수령 체제가 남아있는 거.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은 디아크라시로 분류될 수 있어요. 신정 체제로. 지금 일본은 이제 세속 체제로 분류를 하는데요. 일본이 정말 세속 체제인가?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 우리가 제일 모르는 일본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제가 자신 없는 것인가. 정말 제일 자신 없는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 미국이 인도 태평양 가치 벨트를 선포를 했는데 첫 번째 인도에서 일본에 주창을 했어요. 그리고 호주가 들어가고 미국이 사실은 주도를 하죠. 사실 미국이 주도한다고 봐야 되는데 한국이 이 벨트를 거부했어요. 엄청난 국익의 포기죠. 제 생각은 아마 일본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일본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가 심각한 질문이 되어 있어요. 이건 너무 심각해서 저도 답을 모르겠어요. 적어도 한국 내에 일본에 대해서 보는 심각한 이중성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와 수교를 맺은 이미 세속화되고 근대화, 현대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 일본. 그렇죠. 그 일본과 한편으로는 2차 대전 청산 과정에서 충분히 배상받지 못했어요. 동경재판을 할 때 그 당시 연합군이 한국, 조선을 같은 전범으로 처리를 했어요.
우리가 식민지였고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뭔가 대변을 해주거나 그런 법정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한국인은 대부분 다 전범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 잘 아시는 일본에 있는 그 유명한 사장 이름은 뭡니까? 야스쿠니 신사의 합사를 하고 있잖아요. 합사는 같이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에요. 합사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한국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역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담이 이 영역이죠. 그러니까 세계 전쟁이 끝나면서 독일은 심각할 정도로 과감하게 청산을 해버렸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또 새로운 현실이 등장을 해버리는 바람에 대충 넘어갔어요. 그 새로운 현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제의 친구였던 스탈린이 무지막지한 존재로 벌써 독일부터 분할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적이 돼버렸어요. 바로 공산주의 블록이 생기면서 일본이 필요했겠죠.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일본에 대해서 너무 하드하게, 너무 심각할 정도로 다루지 않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연합군이, 특히 미국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자신들을 다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 일본 지식인들이 패배감에 지금도 빠져 있고요. 자기들이 유사국가라고 불러요. 유사국가. 우리는 국가 비슷할 뿐이야. 그리고 보통 국가화, 우리 보통 국가가 되고 싶어. 이런 게 일본 지식인들은 늘상 하는 꿈이에요. 자기들을 부활시키고, 군대를 부활시키고, 사관학교 같은 거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상당히 비전문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저한테 분명히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틀리면 조금씩 교정해 나가시면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큰 세계를 이렇게 으림잡는, 말하자면 아주 거친 그런 뷰들이에요. 근데 아무도 이런 뷰 자체에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거를 한번 말을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지금 그런데 미국은 분명히 미국의 군사적으로 최고의 친구가 일본이에요. 그렇죠? 한국은 최고의 친구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일본이라고 하고 우리는 미국이라고 해요. 이거 묘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그때 칼럼을 많이 썼는데 그때 한미일 협력 체제를 강화시키지 않으면 위기가 온다라는 글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렇게 됐어요, 지금. 지난 정권 때 일본과의 가치 벨트를 더 분명하게 했으면 아마 좀 더 우리가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솔직히 고백하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일본 내에 있는 교포들이 두 패로 갈려져 있거든요. 근데 한 패는, 그러니까 세 패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패는 일본에 기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일본이건 한국이건 둘 다 네이션 스테이트, 근대 국가니까, 현대 국가니까 그냥 일본 국적을 얻어라. 그러면 얼마나 살기가 편하니? 권리가 신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여권 갖고 일본 국민으로 살아. 뭐가 문제야? 다 현대 국가 다 똑같아. 다 이민 가는 세상에. 그래서 일본을 기여하는 거를 우리 정부는 많이 권했어요. 그리고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고,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영주권으로.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 무국적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의 국적은 조선적이에요. 조선. 옛날 우리 조선 있지 않습니까? 조선적이 있어요. 이 조선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이 북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상당수가 일본으로 다 건너가 버렸잖아요. 93,300 몇 명이 건너갔잖아요. 1959년부터 69년까지 이 조선적을 가졌던 사람들이 대거 망경봉을 타고 북한으로 건너갔어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건너갔던 사람들이 거의 10만 정도 건너갔던 사람들의 가족들이 북한을 상당 기간 먹여 살렸어요. 80년대까지. 맨날 편지하고 눈물에 편지하고. 아시죠? 정말 비극사 중에 비극사인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새로 만들어진 현대국가 대한민국 또는 현대국가, 그러니까 패전한
일본을 인정하기 싫고 그냥 조선으로 남아있음으로써 이런 결과가 있고요. 지금도 상당수는 그런 상태로 남아있어요. 제가 한번 그 니가타에 있는 이 그 조선 학교를 가봤어요. 제가 그 학교를 갔는데 벌써 한참 됐어요. 20년은 다 돼가요. 17년 전에 갔어요. 그 학교를 들어가니까 여기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딱 붙어 있고 전부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 입고 교과서를 딱 봤죠. 봤더니 우리 교과서랑 같은 거예요. 진달래꽃 막 빨간 줄 쫙 꺼여 있고요. 재밌잖아요. 제 생각에 상당수 한국에 유학 오는 것 같아요. 걔네들 보고 있는데 야 이 사태가 뭐냐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때 아주 짧은 글을 썼어요. 니가타의 조선학교라는.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 이거 새로운 게 보인다, 이걸 보니까. 근데 그때 저를 이렇게 라이드를 해준 교장 선생님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이념이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고 그냥 이런 조선족을 유지하는 부모한테 태어났고 그리고 다른 이유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민족이 좋고 그래서 우리 말을 배우고 우리 옷을 입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야, 지금 치마가 뭐가 좋다고 미니스커트를 받고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세계를 봐야 된다. 지금 이 조선학교나 이 총년이라고 그러죠. 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일본 경제가 이 사람들이 굉장히 낮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급한 일들, 빠찡고 같은 이런 거. 돈을 많이 벌었지만 한때. 근데 이 사람들이 그 1980년대 말부터 해서 엄청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돈을 많이 못 주게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또 특징이 되게 좀 기본적으로 자존감도 낮고 참 어려운 삶이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 그런데 당인 친북이 진짜 많죠. 당연히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이 시간이 나면 꼭 이 영화를 보길 바라는데 피와 뼈란 영화가 있어요. 피와 뼈. 제가 이 피와 뼈를 보면 지금 제 설명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어요. 도대체 그 일본에 남았던 한국 사람, 고향은 대부분 남쪽인데 북한을 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게 되는데 근데 정리를 하면 그거예요. 이 일본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냥 예전에 우리의 이성계가 만든 조선, 그 나라를 잃었고 그 나라를 찾았다. 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아올게요. 지금 잘 보세요.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엄청난 이제 그 이념 갈등은 역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조선시대를 살았고 그 나라가 없었고 망했고 나라를 잃었었고 일본이 식민지화했고 그들이 떠났고 해방이 됐고 그리고 조선이에요. 그런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좋아, 해방이 됐어. 일본이 떠났어. 그런데 3년 동안 고민하다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잖아. 대한민국을 만들었잖아. 이 대한민국은 멋진 헌법이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우리를 신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얼마 전에 최영애 그 국가인권위원장 그 임명장을 줄 때 그 대통령이 이렇게 절을 하는 사진을 찍어 놓고 신하한테도 뭐 예의를 다하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무슨 신하지?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는 언론인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직도 리더가 누군가를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번트,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지금 한국 내에 있는 이념 갈등의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이것. 일본을 예전에 우리를 침략했던 제국주의 일본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1945년에 패전을 하고 새로 나라를 입헌군주제 현대적인 국가를 만들어서 지금 잘 살고 있는 일본을 새로운 국가로 인식하느냐. 그리고 그 나라와 수교를 하고 그 나라의 차관을 받아서 상당히 경제 성장을 한 대한민국을 인정을 하느냐. 이게 이념 갈등의
굉장한 중요한 줄기예요. 사람들이 인식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을 전부 다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얘들아 조선 망했다. 그리고 새로 나라 만들었잖아. 자유민의 공화국이 등장했어. 너네한테 신하라고 말할 사람 하나도 없고 우리는 모두 한 사람의 국민이야. 권리가 있는 주인이야. 정신 차려. 라고 해가지고 5천만을 다 깨워서 위대한 자유민의 공화국을 찬양하게 할 자신은 없어요.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조선 회귀 운동을 벌일지도 몰라요. 요즘에 미스 선샤인을 계속 제가 보고 있어요. 글을 한 편 쓰려고요. 그들은 절대로 제가 말했던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1948년에 위대한 나라가 만들어졌다. 그 나라는 예전에 이성계가 만들었던 나라하고는 질이 다른 거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마구 고종이 슬픈 사람들이에요. 역사를 보는 뷰가 지금 남과 북이 같아졌어요. 비슷해지고 있어요.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사람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여기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승리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역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승리자 빅터의 마인드. 승리하는 사람들의 마인드. 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을 필요가 있나?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그런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좀 나서고 뭐 어디 가서 뭐 국회를 가든지 뭐 좀 하고 이런 말 잘하거든요, 저한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제일 많이 나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세인트폴 학교에 30명이 온 게 너무 놀래가지고요. 자다가도 일어날 지경이에요. 예수님과도 제자가 많았을 때는 좀 기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는 세인트폴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바울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년? 이렇게 지나는 시대 있잖아요. 딱 그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를 세우고 나서 이제 불과 몇십 년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랑 유사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수천만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유럽에서 기독교 공인이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어요. 뭔가 진실이 그렇게 쉽게 공짜로 그렇게 대중화되지는 않거든요. 방어 세력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세인트폴 고전학교를 보니까 여긴 진짜 바울의 시대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아니다 이러면서 좀 웃긴데 제가 이렇게 대중운동을 이렇게 기획을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저희가 만드는 VOM 방송도 이걸 뭐 사람들 보고 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번에 우리 이지연 상무관 클립이 10,000뷰가 넘어서 계속 분석을 했는데 제목에 일배란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이 아닌가. 그럼 우리 분석 결과는 그건데 대부분 수백 개의 클립은 이걸 누르기가 무서워. 특히 도태우 변호사님 얼굴이 뜨면 와, 또 얼마나 어려운 얘기를 하실까. 이런 두려움을 주는 그런 클립들을 주로 만들고 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돈 좀 주세요 이런 이제 그 후원 클립을 찍을 거예요. 이제 저희 돈 없어요. 얼마나 주실 줄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천천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실이 그렇게 대가를 치르지 않고 대중화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제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정부가 두 번째 이제 지도를 봐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지도가 1대1로라는 지도예요. 이게 원벨트 앤 원로드라고 시진핑 주석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배포가 커요. 이 1대1로 벨트에 전 세계 인구의 63%를 끌어들이겠대요. 44억. 꿈을 깨세요. 자기들도 이게 꿈이라는 거 알고 중국몽이라 그래. 중국몽. 그쵸? 지금 꿈깨라는 말을 트럼프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1대1로를 보면은
지금 이제 한국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돼 있지만 한국은 지금 발 하나는 1대1로에 걸치고 하나는 지금 그 인도 태평양에 걸치고 그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만든 개념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여드리세요. 신남방 정책. 인도에 한 발 딛고 그다음 아세안 우리 안에 싹 쌓일 거야. 우리 숨을 거야. 저 이렇게 보여요. 죄송합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비하해서 그 말하자면 미국과 일본이 호주, 인도까지 끼고 호주, 인도한테는 꼬셔가면서 그래 핵도 괜찮아. 우리는 같은 편이야. 해리 대사는 원래 인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설에서 인도가 얼마나 좋은가. 근데 막상 인도 가보시는 분들은 동의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라는 그런 별명을 자기들이 만든 것 같아요. 막상 가보면 민주주의가 어딨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 인도를 끼고 인도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인도가 특이한 게 인구가 거의 중국에 가까워요. 영토는 작아 보이는데 그 영토가 전체가 다 비옥하다는 거예요. 거의 다가. 중국은 상당한 크기가 다 사막이잖아요. 근데 인도가 정말 가능성의 땅이에요. 이 인도를 끼고 호주를 끼고 거대한 이 타원을 그으면서 여기 들어오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하려고 작년 11월에 한국에 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노스 북한은 사교야, 컬트야. 여기 들어오세요. 우리 청와대 no 싫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발 여기 있어요. 지금 다리가 찢어지지 않길 바라는데 지금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니까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쵸? 1대1로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인도 태평양에 가시겠습니까? 빨리 대답은 하지 맙시다. 손들어 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카이로스예요. 예전에 그 소설가 이청준 씨는 전직불 아래서라는 그 소설에서 그들이 당시에 느꼈던 이념이라는 것은 자고 있는데 누가 깨워. 그래서 전직불을 탁 비치면서 너 북한이야 남한이야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이념이라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청준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전화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인터뷰를 하려고 전화 드렸더니 그분이 가족사의 고통 때문에 가능하면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분이 그 좌익한테 테러를 당해서 가족들이 많이 희생을 당한 그런 전라남도에 그런 집이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이제 그분이 장흥분이에요. 그 당시 장흥에 계셨는데 제가 그 이청준 선생님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분의 작품들이 거의 이런 인간의 그 이념에 의한 실존적인 상황을 그린 작품들인데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념은 대부분이 이렇게 전직불 아래서 선택을 강요하는 그런 거였어요. 우리 모두 전직불을 들고 있어요, 지금. 탁탁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각자가 많이 상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벌써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시간 20분이 다 돼가요. 제가 오늘 1시간 20분을 한다고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해요. 정리를 이제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일단 클립은 거의 다 보여드렸죠. 그럼 좋아요. 제가 이제 남는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장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시장이란 서울시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념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질문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이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지금 한국 정부도 이 질문을 다시 던져야 되고요. 한국의 보통 사람들도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뭐 정책, 뭐 어떤 정책, 부동산 정책, 뭐 3일 만에도 바꾸고. 정책에 목을 매지 마십시오. 정책에 목을 매다가는 시장한테 당합니다. 마켓이라는 것은요, 동물 같아요. 마켓이라는 것은
절대 맹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죽이면 되는 맹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마켓을, 시장을 싸죽이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시장을 깡그리 없애버려. 다 계획을 해. 그렇게 해서 망한 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지금도 한국의 많은 위정자들이 시장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어요. 시장은 잘 길들여야 되는 너무나 멋진 시베리아 허스키 같은 아주 잘생긴 그런 동물이지,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덤벼드는 그런 맹수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복잡한 이념 갈등을 극복할 것인가, 어떤 위선에서 벗어나야 된다. 지금은 절대 20세기가 아니에요. 20세기 후반에 인류가 공산주의냐 아니냐를 놓고 엄청난 싸움을 벌였어요. 그걸 우리가 냉전이라고 불러요. 20세기 중반에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날 때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 국가를 끼워줬죠. 스탈린이 끼워줬죠. 그래서 같이 유엔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엔이 공산주의 악행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노사이드 조약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것인데, 제노사이드 조약을 만들 때 그 당시에 소련에서 제노사이드라는 것은 대량으로 살상하는 것을 막는 그런 조약인데요. 정치적인 이유로 살상하는 것은 빼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적인 이유 때문에, 민족적인 이유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대량 학살하는 것만 처벌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킬링필드 같은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라고 인정하고 북한에서 하는 엄청난 살상을 제노사이드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정말 여기 나와요. 결국은 제노사이드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지금도 국제법 전문가들이 제노사이드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쓰기 정말 싫어요. 그래서 반인도 범죄란 말이 유행하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 국제 레짐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허위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좋아요. 그러면은 히틀러에 대항할 때 소련이 도왔고 스탈린이 도왔던 그 이유 때문에, 전승국이었기 때문에 나눠 먹기를 하다 보니 그들과 함께 만든 유엔 안보리의 5개국 중에 하나가 러시아고 하나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같이 만장일치를 하지 않는 이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이 모두 만장일치를 한 사건은 발칸반도 사건 같은 거, 인종 청소 같은 거, 아프리카 이런 거지, 구사회주의, 구공산주의 국가의 이런 엄청난 만행들은 손도 대지 못해요. 그 마지막 사건이 북한. 지금 북한에는 예전 공산주의 종주국들이 이 북한에 대해서는 진짜 골치 아파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손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희생양이 우리 민족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결론인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념 갈등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민족이라는 개념을 두고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민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한국에서 의미 있는 민족 개념으로 남아있는 내포라는 것이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갈 수만 있으면 이민 가고 싶잖아요. 내 민족을 떠나기 싫어서 이민 가기 싫습니까? 예전에 황장우 스님 같이 그 2003년에 미국 갔는데 어떤 분이, 미국 분이 질문을 했어요. 전 이름도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이, 선생님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힘든데 그냥 미국으로 망명하시죠? 이렇게 말하니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분이. 내가 내 조국을, 내 민족을 찾아서 내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나더러 또 떠나라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 말이 참 울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2018년에 뭐 이민 쉽게 가죠. 미국 이민, 캐나다 이민, 심지어 일본 이민도 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고요. 이민을 뭐 민족을 떠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국가와 국가들이 상당히 전부 합리화돼서 인류 전체라는 베이스 하에 살아가지, 우리 민족끼리
아니 우리 민족끼리면 왜 유엔을 가입하지? 우리 민족끼리면 왜 트럼프를 만나러 가? 왜 중국 비행기를 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끼리 하는 것. 그 우리 민족은 김일성 민족이에요. 북한에서 그걸 정식화했어요. 우리 민족끼리의 우리 민족은 김일성 민족으로 명명을 하게 됐어요. 지금 김일성 민족 빼고는 남아있는 유통되는 민족 개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민족 통일이라고 말할 때 1948년에 탄생한 위대한 자유민의 공화국이 북한에도 확장되는 그런 민족 통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이 오도된 민족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 인식을 갖지 않고 북한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반인도 범죄자 협력자로 낙인시킬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 시점에서 많은 대중들이 지금 북한에 대한 이런 저돌적인 접근을 지지하는 것은 전쟁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다.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현실주의적인 생각일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뭐고 뭐 우리가 생명이 있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질문을 다시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연결할게요. 시장이란 무엇인가?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이 생각은. 여러분 생각으로 지금 전쟁 위협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심각하지 않아요. 사실이에요. 그렇게 전쟁 위협이 심각하지 않아요. 중국이 1대1로라는 거를 아주 가감하게 제창을 하지만 말도 너무 멋있어요. 해양 실크로드. 근데 한 대 지어박히고 있잖아요. 관세로. 중국에서 북한 가겠다 그랬는데 시진핑이 왜 안 갔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안 갈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20세기 후반은 공산주의가 죽고 시장이 승리한 역사인데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패배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냥 인정 안 하고 패배 안 한 것처럼 패배한 나라와 그냥 내놓고 그냥 패배한 러시아, 소련 내놓고 패배한 나라. 사실은 패배했는데 패배하지 않은 것 같은 중국. 그 차이밖에 없어요. 결국은 1978년 이후의 중국은 그 이전의 중국과는 다른 중국이에요. 다 죽여버리자, 시장을 다 죽여버리자 했는데 실제로 사람이 죽었잖아요. 인민공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정말 수천만이 그냥 굶어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그런 인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어요. 쉬쉬할 뿐이에요. 여전히 마오는 중국을 통일시킨 위대한 지도자, 이렇게 쉬쉬하면서 그 엄청난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유엔도 책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주들이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제가 지난 시간에 북한에서 먼저 강의했던 게 바로 이 이유인데 북한은 여전히 수령 절대주의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300만이 굶어 죽은 북한에서 이미 눈물겹게 시장이 승리하고 있어요. 시장 경제가 있다고는 말하기 힘들어요. 중국에는 상당한 수준으로 시장 경제가 발생을 했고 잘 될 줄 알았죠, 우리가. 근데 지금 이 1대1로와 함께 위기에 또 봉착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이념적인 활로라는 것은 사실은 결국은 정직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예전에 그 공산주의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패배했습니다. 예전에 그 주체사상이 남아 있습니까? 패배했습니다. 껍데기를 쓰고 거짓말을 하는 짓을 그만하자. 북한에서도 이미 시장이 이겼고 중국의 시장이 이겼다. 특별히 북한에서 시장은 눈물이 나는 시장이에요. 중국의 시장은 덩 샤오핑이라는 키가 작은 지도자가 상당히 지혜롭게 했어요.
북한에 그런 지도자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김정은이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가 새로운 쟁점이 됐어요. 이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 됐던 게, 왜냐하면 소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김정은은 개혁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표현들을 쓰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북한 인권운동도 타협을 하자,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을까요? 김정은이 덩샤오핑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삼성과 뭐 여러 이렇게 대기업 총수들이 올라갔어요. 관망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너무 쉽게 답을 할 수는 없어요. 이때까지는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방식의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김정은이 정말 일본에서는 천황이 더 이상 통치를 못하게 하는 인간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북한은 여전히 티아크라시 신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그 신정체제의 리더인 김정은이 합리성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이 시장을 만드는 이 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정말 묘죠, 묘. 정말 매직이죠. 그 매직을 갖고 매직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은 사라집니다. 1948년에 만들어졌던 위대한 대한민국 헌법과 그 나라는 형체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가 안 느껴지십니까? 지금 북한에서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날렸어요. 태극기 없어요.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한국의 안보를 거의 뭐 상당한 수준으로 담당해 줬던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고 종이 호랑이로 만들고 나서 이제 태극기를 없애고 애국가를 없애고 기독교를 없애고 김일성 민족으로 하나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돌적으로 밀고 나온다는 것,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왜 이런 최악의 위기에 대해서 계산을 하지 않나? 정말 이런 상태로 한국 지도자들이 계속 간다는 것, 그리고 한국의 대중들이 현실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떨어진다면 이 땅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저는 오늘 결국은 결론까지 다 말을 했는데요. 제 믿음은 시장이 이긴다는 거예요. 제 믿음은 결국은 시장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잘 조련하는 사람들. 많은 자본주의 실패에 대해서 제가 저도 똑같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시장의 실패 대공황이 있어요. 1929년에.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 겪었던 여러분 리먼 브러더스 사건, 뉴욕의 그것도 한 번의 공황이었죠. 그 사태를 잘 아실 텐데 저도 똑같이 경험을 했어요. 그 수백억씩 월급, 연봉 갖고 가는 사람들, 그런 파생 통화를 통해서 이득을 얻어가는 사람들, 그것도 시장의 실패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어떤 시장의 실패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건 사실인데 그것은 걔를 잘 못 키운 거죠. 가끔 주사도 맞히고 잘 키워야죠. 시장 자체가 먼저는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예요. 그렇지만 시장을 죽이겠다라는 생각, 사람들의 재산권을 다 말살하겠다는 생각, 부자를 다 죽이겠다는 생각, 이건 정말 악마적인 생각이에요. 남과 북이 모두 무섭게 시장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뭐 먹고 살라는 겁니까? 전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없어질 수 있어요. 1948년에 만들었던 위대한 자유민의 공화국이 없어질 수 있어요. 너무 심각한 결론으로 강의를 마쳐서 죄송한데요. 예전에는 제가 굉장히 호기 좋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아마 계속 여기 있어야 될 거예요. 여기 서서 이 땅에 살면서 나라를 잃었던 식민지 시대처럼 이 암울한 현실을 견디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배교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 집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안 붙이고 살 수 있을까?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거 생각하시고 우리가 정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깨어나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위대한 시장, 신흥 이머징 마켓, 더 이상 이머징도 아니지만 이렇게 좋은 한국의 시장을 잘 관리하고 그 힘으로 국제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북한에 최고로 멋진 철도, 최고로 멋진 도로, 최고로 멋진 아파트 지으면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념 갈등을 푸는 방법, 시장을 잘 관리하자.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